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세 속에 수출입 물가는 석 달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아직까지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요. 연이틀 하락하는 우리 증시 오늘은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에서 1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더니 오늘은 매수세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연일 팔아내는 과정 속에서도 담아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기아인데요. 기아의 주가 양상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다음 날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또 목요일에는 우리 시장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어떻게 소화할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서청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 릴레이 인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LH농협은행도 대출 금리 인상 릴레이에 동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NH농협은행이 오늘 가계대출 우대금리를 일부 축소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급증하는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최근 노력에 발맞춰서 사실상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는 0.2%포인트, 전세자금 우대금리 0.3%포인트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코픽스 6개월 기준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연 4.55%에서 6.26%로 또 시장금리 6개월 기준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연 4.56%에서 6.26%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른 은행들의 상황도 알아봐야겠는데요. 네, 앞서 말했듯이 은행권 전반에서 전반적인 그 대출 금리 릴레이 인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 주담대 혼합형 금리와 신작엔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를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1%에서 0.2%포인트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3%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현재 대출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을 대표적으로 대출금리 인상의 영향이 큰 분야입니다. 여기에 올해 민간 분양 실적도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네, 올해 민간 분양 실적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민간 분양과 민간 임대 실적이 연간 공급 목표의 4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까지 예정 물량을 모두 공급한다고 해도 올해 한 해 전체 분양 물량은 20만 가구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청약 성적 자체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별로 좀 살펴볼게요. 분기별로는 성적표가 어땠나요? 네, 올해 분기별 분양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에는 약 29,900가구, 2분기 34,700가구, 3분기 49,500가구로 누적 분양 실적이 약 113,100가구인데요. 올해 남은 기간 예정된 분양 물량은 약 8만여 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래서 3분기 분양 물량과 합치면 20만 가구를 밑돌게 되는 수치로 이 수치는 2013년 20만 281가구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분양 물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현재 스마트폰 시장이 부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3분기 매출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분석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선진국 시장 대부분에서 애플과 삼성전자 등 주요 브랜드에 대한 수요 감소로 지난해 동기 대비 8%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또 3분기 매출은 지난 10년간 전년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을 제외한 샤오미, 비보 등 5개의 주요 브랜드 시장 점유율 역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애플은 모바일 부분에서 좀 매출이 상당할 텐데 이번 3분기 실적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모바일 부분에서의 매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번 분기 매출이 13% 감소했고 또 그 뒤를 잇는 애플도 9% 줄어서 이들 주요 기업의 향후 이익도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은행의 대출금리 줄 인상 소식부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부진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지정학적인 긴장에도 연준의 완화적인 발언과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를 떠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1% 안팎의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훈풍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 오늘 양시장 3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현재까지도 상승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빨간불 켜낸 업종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가운데 전기전자, 제조업종 두드러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2454선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면서 2460선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461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오전 10시 30분을 기점으로 포지션 바꾸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은 매수세 보이다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526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장 초반 매도세 보이다가 매수세 보이면서 현재는 2,636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외국인 17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은 1,960억 원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게임주 강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오늘 펄어비스가 4%대 강세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두드러진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리튬 포어스가 있는 기타 제조업종 강한 오름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면요. 코스닥은 817선에서 시작해 장중 824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 강세 보이면서 818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 포지션 오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293억 원 덜어내면서 매도 포지션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295억 원 팔아대고 있고요. 기관만이 오늘 6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연내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 2대를 가동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모비스를 필두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중입자 가속기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에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6,38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요. 비츠로테크 강합니다. 18%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 도시가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분쟁 확전 우려에 원유 쇼크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 일제히 파란불 켜낸 모습입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GSE 14% 하락세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대성에너지 오늘 7%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엘 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지속하던 리튬 가격이 어제 반등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하이드로 리튬 등 우리나라 리튬 관련주들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반등이 배터리 소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2차 전지 소재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2차 전지와 리튬 섹터에서 급등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 속에 리튬 가격의 반등까지 더해지면서 리튬과 2차 전지주에선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살펴보니까 리튬주 중에서도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급락했던 리튬 가격의 회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오늘 리튬 관련주들 주가 양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5% 넘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좀 급락세가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보통적으로는
선물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다음 현물 가격이 좀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한데 일단은 지금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려줄 만한 모습들은 계속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급락으로 빠지기 전에도 바닥권에서 다시 돌려줄 듯한 모습들이 나와줬다가 또다시 빠지고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일단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좀 잔존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저는 좀 빠질 우려감도 일단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간 좀 리튬주들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 배터리 소재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이죠. 이 부분이 살아나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리튬 가격이 만약에 바닥을 잡은 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물이 먼저 반응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현물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죠. 그러니까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무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다는 부분들의 상한가까지 갔던 이유는 그만큼 리튬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리튬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만약에 바닥을 잡고 나서 다시 새롭게 턴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간 좀 많이 빠졌고 고점 대비 하락까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리튬주들이나 2차 전지주 필두로 한 차례 좀 사이클이 돌아줄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아직은 바닥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좀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기존에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이 좀 막대하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이번에 바닥이 정확하게 잡혔다 하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고 신규분들 같은 경우도 관심 종목에 좀 더 두신 다음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 좀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 증거금 100짜리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재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연말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좀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체적인 기업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빼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미래나우텍 이런 종목들은 좀 트레이딩 접근으로도 충분히 유망하지만 오히려 지금 상한가 달성하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스 같은 경우는 소폭 조심은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했다는 소식 속에 그간 많이 힘을 내지 못했던 리튬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리튬 가격 하락을 근거로 해서 2차 전지주 전반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주와 리튬 가격을 둘러싼 요인들로 인해서 앞으로 2차 전지주 반등에 좀 힘이 날 수도 있을까요? 사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전년도 동기 대비해 가서 5% 가까이 이상까지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매출액도 지난 컨센서스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이 소폭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지금 시장에서 좀 더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전환이 됐다는 게 일단 포인트로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들이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좋아지니까 다른 배터리셀 주요 기업들 역시도 실적이 좋을 것인지라는 그런 단기적인 매매 투심이 좀 살아난 부분들이 있을지언정 오히려 지금 밸류는 굉장히 많이 싸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시장을 주도로 했었던 섹터였죠. 네. 그리고 지수를 급락을 시켰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도 2차 전지 리튬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지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급락세가 좀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사실 앞으로의 좀 미래 성장성을 놓고 보면은 현재 연평균 한 40% 이상까지 성장률이 지금 점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3년, 4년 뒤까지는 미래는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밸류를 감안을 해서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싼 가격을 위치를 해주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만 2차 전지 쪽이 줄지은 악재가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줄고 있다라는 등 그리고 IRA 법안 관련해 가지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분들이 있어서 폐지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겹치면서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저는 주가에는 소폭 반영이 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될 때는 지금의 밸류상으로 놓고 봤을 때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은 지금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 지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좀 낮고 실적 숫자가 굉장히 좀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번 펌핑은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만들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뭐 양극재나 음극재 쪽에서도 대표 기업들이 존재를 하듯이 그런 기업들이 먼저 추세가 전환이
돼야 그 밑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추세가 다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이 좀 강화가 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살아난다는 부분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한번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도도 좀 한번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만큼 지금 중장기 이평을 대부분 다 이탈을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악재가 도출이 해서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오늘 지금 탄산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았다고 해서 2차 전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정하고 접근하기는 다소 좀 무리는 있다. 단 미래 성장성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기업 밸류 가치성으로는 현저히 싼 가격을 많이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주주 지금 시점에서 살펴본다면 밸류 매력도가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을 무조건 바닥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살펴봤을 때 매력도가 높은 기업 위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반등 속에서 더욱더 상승세를 높여가고 있는 리튬 관련주를 살펴봐야 할지 아니면 시야를 좀 확장해서 2차 전지 쪽 관련 섹터를 봐야 할지 좀 궁금한데요. 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순서 자체가 광물,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 배터리 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광물에 대한 부분들이 점유율이 높아야만이 그만큼 양극재, 음극재도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양극재, 음극재를 원활하게 만들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도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배터리 셀이 먼저 움직이기는 다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셀이 일단은 LG 에너지솔루션 필두로 실적이 좋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 밑에 전체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리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심어져 있는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섹터 투심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리튬주들이 먼저 반등이 정확하게 좀 나와줘야 되고요. 그다음 양극재, 음극재 필두로 대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반등세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좀 보는 거죠. 내가 좀 기업 가치,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만한 밸류성으로 놓고 봤을 때 싼 가격들이 배터리 셀 3사 업체들이 전부 다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중장기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멀티플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기업의 가치랑 주가를 환산했을 때 지금 대부분 지금의 평가가 딱 매력적인 평가 구간입니다. 그럼 그만큼 매수 심리를 유발을 시킬 수가 있겠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 쪽이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가 정확한 반등세가 나와준다고 고려를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양극재 쪽에 좀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음극재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아직까지 생산 수요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시기적인 면으로 가면 갈수록 분명히 음극재도 모멘텀이 부각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가치성을 받겠지만 현재로서는 양극재 쪽이 조금 더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고 양극재가 음극재보다 조금 더 싼 부분들이 아직은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먼저 숫자가 찍힌다고 하게 되면 양극재가 먼저 찍히겠죠. 그럼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조정에 따른 신규분들은 매수 진입이 충분히 가능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드리고 리튬주들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네. 보통 이제 선물 가격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하는데 일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빠질 때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 이미 점쳐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빠진다고 해도 2차 전지들은 계속 독보적인 성장성을 보여준 성격들이 시장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좀 선물까지 같이 좀 병행을 해서 보기가 좀 까다롭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은 2차 전지 소재 쪽이나 아니면 이제 양극재 쪽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좀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 시간이 좀 널널하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수익은 조금 더 리튬이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양극재, 음극재 쪽에 조금 더 접근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물부터 시작해서 셀까지의 주가 흐름을 짚어드렸고 지금 먼저 좀 살펴보실 쪽으로는 양극재와 음극재 관련주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주제를 바꿔서 게임 관련 섹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관련 섹터도 고점에서 반토막이 나는 등 힘을 내지 못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섹터 전반이 3%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확실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을 견인한 요인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게임주의 주가 양상은 오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게임주들이 굉장히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뭐 리오프닝 쪽 섹터에는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다른 리오프닝 섹터랑 좀 다르게 개별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작이 나오면 신작 모멘텀이 전 기업들에 전부 다 붙어가지고 상승을 해준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신작의 개별 주가 변동폭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게임 섹터가 지금 그런 경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상승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현재로서는 시장이 그만큼 좀 많이 빠진 상황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와주면서 전 섹터의 실적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밸류가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바닥에서 좀 주우려고 하는 이런 투심이 좀 개선이 돼가지고 밸류의 매력도가 소폭 상승을 해서 지금 전체적인 게임 섹터가 좀 올라가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게임주들의 뭐 호재가 반영이 됐다거나 게임주들이 이제부터는 반등 기조에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좀 확실시한 기대감이 나와서 지금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투심 흐름만 보셔도 전체적인 세수에 골고루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엔 밸류가 그만큼 많이 싸져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섹터 부분들이. 거기에 있어서 게임주들은 오늘의 상승이 지금 그러하다라는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되시고 일단 코로나의 때는 게임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밖을 못 나갔기 때문에 게임 이용률이 원체 높았지만 엔데믹에 들어서면서 게임 이용률이 현저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취미 생활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용률이 지금 급감을 하는 부분들이 게임주에도 실적이 분명히 타격이 있을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익이 감소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신작이 부재하는 부분들이 일단 주가를 계속 끌어내렸던 부분인데 여전히 저는 신작이 아직도 좀 부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4분기까지는 일단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신작을 좀 예정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신작이 나오고 나서 흥행 효과가 과연 어떻게까지 붙어 나갈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신작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익 성장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주가는 그 부분에 반영을 했던 부분들을 바로 차익 신호를 좀 내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매수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타점에 지금 많이들 위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중장기 평도 전부 다 이탈을 하고 바닥에서 이제 막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지금 부분이 바닥이다 생각하고 매수로 접근하기 보다는 일단은 신작 흥행 효과로 좀 봐야 됩니다. 지금 4분기에 TL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흥행 효과가 확실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소폭 투심이 개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밸류로 감안을 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물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섣불리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네오위즈일 겁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좀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 피해 거짓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지난달 19일에 글로벌에 정식 출시한 이후에 한 달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손익분기점도 이미 넘긴 상황이고요. 전체 판매량 중에서 북미와 유럽, 일본 등 해외 판매량이 90% 이상을 차지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피해 거짓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오늘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봐야 할지 좀 궁금한데요. 게임주에 대해서 다른 게임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네오위즈를 계속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 관점으로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피해 거짓에 대한 흥행의 기대감이 일전부터 주가를 계속 끌어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거짓에 만약에 주가를 끌어왔던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지금도 재료 소멸로 보면 안 되겠지만 일단 그 전에 TL이 출시 전부터 네오위즈의 주가를 좀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신작이 출시가 되고 나서 흥행 좀 100만 장 이상을 좀 돌파를 해주니까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는데 일단 저는 단기 급락했다는 기술적인 반등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땐 재료 소멸로 보는 게 맞지만 일단 100만 장 돌파는 저는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오위즈의 성장성을 놓고 보면은 물론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일단 지금 피해 거짓 같은 경우가 탄탄한 스토리가 굉장히 지금 잘 짜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아이템을 조합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일단 게임 이용자들한테는 선뜻 다가기에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을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좀 두 번째로 같은 경우는 콘솔 시장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지금 글로벌 시장 침투율이 1%도 내외 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이제 초기 진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진입을 만약에 감안을 했을 때 피해 거짓이 지금 이 정도의 지금 흥행 성과를 낸다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90% 이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모멘텀이 형성이 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피해 거짓으로는 좀 힘들다. 만약에 정말 피해 거짓으로 좀 생각지도 못한 이슈가 유발이 된다든지 뭐 200만 장, 300만 장 이러한 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지금의 주가 상승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주봉상에서도 지금 이미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이미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에서 중장기 24일선과 48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바닥이 어딘지를 단정하기가 다소 좀 어렵거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경우도 보시면 거래대금이 그렇게 주봉상으로 봤을 때 많이 터져주고 있는 모습들도 아니기 때문에 재차 저는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월봉상에서만 봐도 현재 60일선 딱 매물대에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물에 분명히 물려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물량들을 과연 네오위즈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소화를 해줄 것인지 저는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재료 소멸로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매물을 저항으로 막고 다시 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가 좀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바닥이다 생각하고 매수로 접근했다가는 한 번 더 손실을 볼 수 있는 좀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오늘의 호재는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보유자분들께서 선별적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일단 신작 효과로 네오위즈가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또 대비를 해봐야 하잖아요. 사실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넷마블은 2%대 그리고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0.78%의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과거의 영광에 비한다면 주가가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네오위즈처럼 신작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게임주를 제가 이제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는 지금은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 여기서 골라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그나마 좀 넷마블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를 왜 안 골랐냐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NC소프트는 TL이 유력하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오히려 그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TL의 흥행 효과가 확 나타나게 되면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지만 일단 그 부분들을 또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네오위즈랑 좀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작이 지금 3분기 때 세븐나이츠 키우기 이런 부분들과 시너탑이 나오면서 흥행 효과를 확실하게 좀 해줬습니다. 근데 다소 이제 중국 쪽에서 A3가 좀 흥행이 좀 부족을 해주면서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넘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다만 지금 4분기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신작 라인업 같은 경우 총 5개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만 지금 3개가 이번에 신작이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만 지금 2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 공격적으로 지금 신작 라인업을 계속 내보낸다는 부분들은 일단 그만큼 급한 불을 꺼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실정이 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게임을 계속 내보낸다고 해서 이용자가 계속 불어나는 부분들이 아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리니지 라이크 쪽이 좀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게임들이. 그만큼 어느 정도 현금 아이템을 사지 않으면은 게임의 성장성, 내 캐릭터가 성장하기엔 다소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종점지가 지금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틀이 깨지는 부분들이 피해 거짓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피해 거짓이 지금 100만 장 이상이 좀 돌파를 했던 부분들인데 넷마블이 이번에 어느 정도 현금 유료화 부분들 리니지 라이크에 조금 벗어나는 라이크적인 게임을 좀 내보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바라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 흥행 효과가 나오지 않고 기존 게임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는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이제 한번 위로는 쏠 수 있는 신작 효과 부분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선별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접근은 가능하지만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매도를 진행하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기적인 부분들 올해 4분기까지 좀 지켜보신 다음에 신작 흥행 효과 이슈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 중에서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 쪽 관련해가지고 밸류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지고 온 부분들인데 사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저는 내년을 좀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보다 조금 더 성장성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주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요. 그만큼 좀 탄탄합니다. 그리고 이미 장기 공급 계약까지도 3개가 체결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실적은 이미 좀 따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포스코 퓨처엠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4분기에 신규 수주 계약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양극재, 음극재 투 트랙을 같이 한다는 사업. 그러면 결국에 모멘텀은 현재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포스코 퓨처엠이 빠졌던 부분들은 물론 뭐 공매도 부분들도 당연히 뭐 존재는 하겠지만 2차 전지 쪽에 좀 조정폭이 좀 강했다 보니까 시장의 여파가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시가총액 밸류로 대비를 했을 때는 지금의 주가가 다소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뭐 크게 좀 벗어나는 흐름 없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앤 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한치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부국 1위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완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걸로 인해서 유가가 안정될지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제재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글로벌 석유 매장량 1위 나라인데요. 벌써 기대감 속에서 국제유가는 하락을 했죠. 그러면 미국이 베네수엘라 제재를 완화한다면 원유 시장의 판도 변화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일단 이제 원유 시장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해봐야 되는 점이 어떤 네. 것들이 있냐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냥 땅속에서 원유를 뽑아낸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원유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 샌드 오일이랄까 여러 가지 네. 다른 거 대체로 또 자원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동 지역이 거의 67% 70% 가량 차지하던 그 매장량이 지금 한 48%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샌드 오일 뭐 채취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가 사우디하고 한 비슷한 정도의 그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7% 정도, 전 세계에 네. 한 17% 정도 가지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그동안에 이제 그 제재를 받았죠. 왜 제재를 받았냐면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네. 국제사회의 지탄 때문에 미국에서 수출을 못하게 이제 제재를 해버렸어요. 이란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가 뭐 세계 미인인데 미인은 다 배출한다라고 국가에서 뭐든지 해준다 그러고 차베스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 막 그렇게 막 흥청망청 돈을 쓰던 나라가 네. 제재가 되니까 이제 거의 이제 국가가 이제 폐쇄되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탈출하고 뭐 이런 사회가 좀 돼버렸는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제안을 했다고 뉴스가 들어오면 멕시코에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있을 다음 선거에는 절대 부정선거지 하지 말아라고 민주적으로 해라. 네. 그 대신에 우리가 세계 석유 수출은 좀 제재를 일부 풀어주겠다라고 하니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도 뭐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네. 그런데다 제재가 풀리면 국민 경제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아마 거의 수용을 한 것 같은데 아직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가 지금 한 17% 정도 이상의 그 매장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이 뉴스만 나온 거 가지고도 벌써 유가가 1% 떨어졌어요. 네. 지금 전쟁 터지자 4% 올랐다고 했는데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1%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공급을 좀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베네수엘라가 제재가 풀리면서 공급이 이루어지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사우디가 러시아하고 해서 감산하고 있잖아요. 네. 그 효과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하마스 전쟁 자체가 여러 가지 악재였는데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석유 제재를 좀 풀어줌으로써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사우디가 러시아하고 짬짬이 했던 석유 가격, 석유 감산이 좀 잠깐 해제될 수 있고 경기가 좀 풀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전 세계 원유 시장 판도,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의 영향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어젠가 이스라엘 총리하고 통화하면서 절대로 가자지구 전쟁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데 사실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인 나라거든요. 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좀 중동이 좀 안정돼야지 에너지 공급이나 에너지 가격도 안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아마 신의 한 수로 묘수를 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은 2018년에 있었던 베네수엘라의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을 했고요. 이번에 이렇게 제재를 풀어주는 명분은 아무래도 이번엔 불법 없이 공정한 선거를 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낸 속내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묶여있던 이란 그 가스 대금을 풀어줬잖아요. 네. 풀어줬는데 다시 또 제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란이 지금 하마스의 배후에 있다. 그리고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금 뒤에서 조종해서 또 전쟁이나 이 뒷조종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또 이번 동결을 시켰는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이란은 사실 그 석유 수출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도 하기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들을 이런 상황에서 이란보다는 베네수엘라를 좀 풀어주게 되면 베네수엘라 자체에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베네수엘라도 좋고 네. 또 미국 입장에서도 전 세계의 경제에 석유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사실 미국이 과거에 자국의 원유 재고를 한번 푼 적이 있어요. 세계로 해외로 네. 수출한 적도 있어요. 결국은 에너지, 화석 원료의 그 공급 자체가 세계 경제를 당분간은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패권을 계속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지금 급하게 전쟁을 좀 종식 내지는 좀 안정화시켜야 될 상황이거든요. 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도 전쟁 중이고, 네.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하고 진짜 정말 세게 그 전쟁이 붙게 되면, 붙는다는 표현 써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지금 오죽하면 뉴스를 보시면 뭐 18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 방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 지금 뜯어 말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칫하면 이스라엘이 진짜 가자 지구를 본격 침공하게 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말릴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보면 이스라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자국민이 민간인이 한 1,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었단 말이죠. 네.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하마스가 없어질 때까지는 전쟁을 끝낼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자칫하면 전체적으로 전쟁이 커질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에너지 가격은 뭐 더 말할 수도 없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급하게 베네수엘라 제재를 좀 풀어주면서 대신 베네수엘라가 좀 더 민주화된 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자.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리스크가 등장하게 되면서 원유 가격이 요동치는 것을 조금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유국 내에서 베네수엘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진 나라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베네수엘라 발로 해서 원유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면 장기와 또 단기별로 유가 시나리오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냐면 차베스 정권 시절부터 남미의 반미 선두 국가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의 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중남미 국가에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무엇을 갖고 있냐면 석유라는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석유라는 무기를 일단 쓰지 못하도록 미국이 이 제재를 가했는데 지금 그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 베네수엘라의 그 석유 가격이 높을 때 자국에 있는 석유 원유를 갖다가 수출함으로써 그 원유 시장의 가격을 확 낮추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쟁력을 낮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사우디나 이라크나 중동 국가들이 한 48%, 전 세계 한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매장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국가들의 뭐라 그럴까 그 영향력을 그 하마스나 이런 그 단체에 좀 가하게 하려면 석유 가격을 좀 떨어뜨리면서 이 나라들이 좀 하려는 것들을 경제를 좀 약간 제재라기보다 약간 막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지금 유가가 지금 100불 정도 가고 있지만 한 50불로 떨어지면 사우디에 네옴시티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일단 좀 제재를 풀어줌으로써 거기다가 또 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였었는데 이런 네. 국가를 우리가 다시 품어 안는다라고 보여주면 결국에는 정치적 영향과 경제적 영향을 양수 겹장 다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유가는 장기적으로는 안정화를 시킬 것이다. 지금 유가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변동이 일어나면 사실 미국으로서도 좋을 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이 그런 상황을 원치 않아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전 세계 리더를 하고 있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가를 안정시킴으로써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미국이 했단 말이죠. 세계의 경찰 국가라는 이미지를 사실은 미국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남미 이런 중동 사태를 보면서 체면을 좀 구겼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꼭 그 경찰 국가라는 게 무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도 이제 무기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치와 경제가 엮여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여기서 미국이 유가 안정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유가와 관련해서 정유주들 내에서는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원유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전반적으로 가스와 또 에너지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띠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하는 나라는 건 아시죠? 네. 우리나라 산유국은 아니지만 원유를 수입해서 고급 석유를 정제를 해갖고 수출하는 나라란 말이죠. 네. 우리나라 수출 품목이 아주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에너지주들은 우리나라가 왜 수출국이 됐을까요? 그만큼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공급협상에 이번에 뉴스에 바로 유가가 하락했듯이 네. 공급이 원활해지면 에너지주들도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고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에너지 관련 주식들, 특히 정유회사들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면 그만큼 뭐죠? 공급받는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오히려 에너지 가격,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를 안 쓰게 되고 뭐 이런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지난 주말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냐면 도쿄대에서는 연구실에 일주일 동안 폐쇄한 적도 있대요. 왜냐하면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도쿄대가 예를 들어서 일본 전력회사하고 1년간 연간 얼마 전기를 쓸 때 할인해 주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도쿄대에서 뭐 밤에 연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기를 더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당장 급한 거 아니면 일주일간 무조건 연구실 다 문 닫아라. 이번에 이런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에너지를 전략하려고 하는 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가가 비싸면 전 세계 나라들의 에너지 전략도 붐이 또 불어올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네. 좀 생각하셔야 돼서 오히려 이렇게 원자력이나 아니면 그린 에너지 개발이 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 에너지 가격,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될 때 오히려 지금 뭐 탈원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자력을 오히려 더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형 발전 원자력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이 많잖아요. 네. 더구나 독일의 사태를 봤거든요. 독일은 원전을 완전히 다 포기한 이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러시아에서 가스값을 올리거나 막아버리니까 독일 전기세가 지금 말도 못하게 많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교민분들 제가 아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이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유주들이 꼭 유가가 올라서 정유주들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유주들은 세계 현재 정치 방향,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유주들의 경우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살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공주도 또 빼놓고 볼 수가 없겠죠. 고유가에 따라서 항공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평균 항공료 가격이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 약 20% 정도 상승했던 배럴당 1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환율의 타격까지 더해지고 있었는데요. 베네수엘라가 등판하면서 원유 시장이 안정화된다면요, 이 항공주들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원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항공유가 제일 비싸죠. 네. 고가의 그 기름이기 때문에. 근데 항공료도 사실 보시면 위료 활정료 때문에 사실 많이 비싼 네.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항공주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어떻게 되느냐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특히 그렇게 되면 저가 항공사 LCC의 재개편이 일어나고 되고 그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슬롯이나 그 운수권을 저가 항공이 나눠져 가질 가능성이 있으면 저가 항공사들이 변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방향에 따라서 항공주는 전환과 도전의 시기가 될 것이다. 그 시기에 적절하게 잘 참여하는 저가 항공사들은 성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도태되고 흡사합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항공주들은 기름값보다는 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상황을 유심히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유가보다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정치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게임주에서 반등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으로 네오위즈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피해 거시에 대해서는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하반기에는 오히려 넷마블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리튬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2차 전지주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데 그간 2차 전지주들의 낙폭은 과도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협상에 따라서 에너지 시장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